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 반응. 2. 정치적 계획이 드러난다. 3. 유럽이 말하는 음모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대한민국의 K2 흑표 10대와 K9 자주포 24대가 출고식 이후 고작 50일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직접 버선발로 마중 나온 사건은 이미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 무기 체계가 도착한 그디니아 해군 기지는 알트해의 면한 군항으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로만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심지어 그디니아 해군 기지에는 이미 한국 무기 체계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 무기 체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산 무기를 맞는 폴란드 정치권의 행동은 과하다 싶을 만큼 격렬한데요. 국제관계에서 국가 고위급 인사의 움직임은 그 즉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한선이 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배치식도 아니고 입고식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일은 외교적으로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질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100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엄청난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이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구상 중인 역대급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현지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제16기계와 사단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6기계와 사단에서 K2를 인도받자마자 민간 행사에 동원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폴란드의 여론이 얼마 전 국내 언론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했을 때 폴란드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부정 여론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구대천의 원수민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국 방위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건 K2 흑표 전차는 무려 980대, K9 자주포는 648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K239 천무 다면장 로켓 288대, FA50 48대까지 포함하면 자국 무기의 양적 무위를 한국 무기 체계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이 막대한 물량이 인도된 후 이에 따른 추가적인 탄약 및 부품 보급, 후속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못해도 10여 년간은 한국 무기 체계가 끊임없이 폴란드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국의 방위 산업을 염려하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막대한 물량과 금액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도 물량이 현지에 배치된 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없어졌는데요. 심지어 K2가 동원된 행사에 폴란드 어린아이도 함께 참여할 만큼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 내에서 신뢰도 높고 친근감 있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분위기는 한국 무기 체계가 자국 방어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현재 폴란드에 배치된 K2 초도 물량은 제16기계와 사단에 투입됐는데
이곳은 칼리닝그라드 접경 지역의 최전방 사단입니다. 사단 사령부가 있는 오일슈틴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고작 70km에 불과한데요. 즉, 러시아를 막는 최전방에 한국산 무기체계가 도배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외산이고 국산이고를 떠나서 폴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선발 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러니 폴란드 내부 여론이 도저히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인데요. 폴란드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은 이미 국민적 지지를 잃어 우크라이나로 죄다 지원해버렸고, 말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도대체 언제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자신들은 가능하다며 M1A2 에이브럼스를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1년은 지나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미 최초 계약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실제 물량을 인도해버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K2, K9 초도 물량 입고식에 참석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는 면서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찬사를 쏟아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홍보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종 군사 매체와 유력 외신들 또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의 초도 물량 인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국 무기 체계로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는 폴란드의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한국 무기 체계가 도입국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호의적으로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인도만 봐도 처음 한국에서 K9 자주포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자국 내 여론은 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한국 무기 체계가 믿을만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이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K9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인도의 여론과 언론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인도 중국 국경 분쟁에서 K9미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되자 아예 한국 무기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죽하면 K9 200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폴란드 정부도 한국 무기 도입 반대론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한국 무기 체계를 극찬한 데는 폴란드에 큰 그림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도 충분한데요. 먼저 폴란드의 KF-21 개발 사업 참여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폴란드에서 열린 M4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도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카이 홍보관을 찾으며 KF-21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 카이에서도 폴란드 현지의 국제항공학교, FA-50 부품 공장 등을 설립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4.5세대기로 개발 중인 KF-21 블럭 1은 인도네시아라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는 바람에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블럭 2, 블럭 3에서는 충분히 다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에서는 이미 KF-21 블럭 1과 블럭 2, 블럭 3을 다른 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 인내를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여지를 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PGZ는 한국의 에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가 설립한 지주회사인데요. 애초에 폴란드 내방이 산업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계열사만 31개가 넘습니다.
이번 한국-폴란드 방산 계약도 폴란드 내에서는 PGZ를 통해 진행될 정도로 자국 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회장이 직접 KF21 참여를 요청했다는 건 곧 폴란드 정부에서 직접 KF21 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 블록 이 개발부터 사업에 참여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한국과 폴란드 간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든든한 유럽 거점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무기 체계의 유럽 총판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KF21은 물론이고 K2, K9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은 폴란드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라고 특별 취급해 준 게 아니라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세일즈 포인트인데요. 한국 무기체계는 구매국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빠른 생산과 도입국 최적화 개량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폴란드는 마시마,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물류허브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군사 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를 한국의 생산 기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에서 폴란드용 장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부품과 소모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인 부품과 탄약 등 소모품 수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유럽 생산 기지는 한국보다 폴란드가 더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무기 체계는 유럽 시장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미 폴란드가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여기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은 폴란드의 넓은 물류망을 통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더욱 빛을 발할 텐데요. 전후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및 복구 사업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에 돌아갈 텐데요. 이를 냉철하게 봤을 때 막대한 사업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우회 지원을 선택한 만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장비를 지원한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한국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유럽은 인도, 아프리카보다 더한 불모지였습니다. 서유럽은 EU와 나토를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였고 동국과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종의 부외자인 대한민국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라는 우회로가 생기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라는 파트너가 생겨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방산 계약은 언론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폴란드라는 방위협력 국가를 내세워 미래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영국 여왕의 서거를 알리는 비밀 코드가 버킹엄 궁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70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영국을 다스려온 퀸 엘리자베스 2세가 지난 8일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벨모럴 성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왕의 부고가 전 세계로 전해지며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왕의 뒤를 이어 찰스 3세가 왕위에 올라 여왕의 시대가 끝나고 왕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대영 제국의 신화가 여왕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을 전적으로 영국에 의존하고 있던 아일랜드가 자주 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을 위해 최근 카이 측과 접촉하여 FA-50을 구매하고 싶다며 문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왕위 교체로 인한 혼란을 틈타 아일랜드가 영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영연방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또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영연방 왕국들에서도 이제는 군주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연방의 핵심 국가들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영연방 탈퇴를 위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영연방 붕괴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방위산업 박람회 엠스포에 카이에서 참가해 FA-50과 KF-21 보라매를 전시하며 참가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세일즈에 나섰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한국의 무기들을 둘러보며 KF-21에 큰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보이는데 카이 관계자는 슬로바키아와 나토 회원국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비회원국인 아일랜드도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유럽 전역에 관심이 뜨겁다며 앞으로도 해외 수출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아일랜드에서 FA-50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슬로바키아는 그렇다 쳐도 러시아와는 유럽의 끝에 위치한 아일랜드가 갑작스럽게 군사력을 늘리겠다고 나선 건데요. 사실 아일랜드는 수차례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아왔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굴욕을 참아왔었습니다. 2020년 당시 러시아의 폭격기 Tu-160 2기가 아일랜드의 영공을 침범했었는데 요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 결국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가 대신 출격해 러시아 폭격기를 쫓아낼 때까지 아일랜드 공군은 손 놓고 바라만 봤어야 했습니다. 2021년 3월에도 또다시 러시아의 폭격기가 아일랜드의 영공을 침범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죠. 사실 아일랜드의 군대는 서울만 남아있는 정도인데요. 인구 500만에 1인당 GDP가 세계 2위에 달하며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부국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프리카의 소국만도 못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아일랜드는 국방의 대부분을 영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EU에서 가장 낮은 GDP의 0.3%만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UK 공군을 통틀어 병력은 1만 명도 되지 않고 아일랜드 육군에는 전차가 없고 공군에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폭격기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현재 아일랜드 공군의 주력기가 프롭기인 PC-9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국가들에선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아일랜드에서는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전투기로 최대 속력이 마하 2에 12,000에서 16,000m 고도에서 비행하는 Tu-160을 따라갈 수 있을 리가 없었기에 영국군이 나설 때까지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 같은 굴욕이 계속되자 아일랜드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군대가, 특히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일랜드 국방부에서는 의회 보고서 한 편을 제출하며 아일랜드 공군 전력을 증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공군은 FA-50들 구매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항공 감시를 위한 아일랜드의 정책 옵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아일랜드군의 상황에 맞는 전투기가 무엇인지
여러 후보들을 나열하며 비교 분석했는데 그중 가장 적합한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FA-50 경공격기인 것으로 결론 지어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영공은 대서양으로 깊숙이 뻗어 있어 영토보다 6배나 넓은 영공을 가지고 있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공기의 80%가 아일랜드 영공을 통과했지만 이 넓은 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일랜드는 대서양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군사 레이더와 신속 대응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실상 아일랜드 공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필적하는 완전한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연간 1억 600만 유로 약 2,3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반면 현실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연간 2천만 유로 약 280억 정도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실 실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 초음속 제트 훈련기의 변형인 경전투기를 활용한다면 훨씬 저렴한 성능으로 공군의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차기 주력 전투기로 이탈리아의 M346, 한국의 FA-50과 같은 경공격기, 그리펜, 타이푼, F-35와 같은 본격적인 4세대, 5세대 주력 전투기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M346은 마음속에 지나지 않아 러시아의 폭격기를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이 되지 않아 후보에서 탈락했고 이제 막 공군을 재건하기 위한 첫발을 때려야 하는데 한 대에 1,000억 원에 달하는 4세대, 5세대 전투기들을 구입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러시아 공군이 여러 추태를 보여주고 있어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FA-50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에 이륙하려던 러시아군의 Su-25가 이륙 직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추락해 폭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여겨지던 러시아 공군이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반면 FA-50은 최근 말레이시아 입찰에서도 테자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이륙 직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추락해 폭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여겨지던 러시아 공군이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반면 FA-50은 최근 말레이시아 입찰에서도 테자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경전투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FA-50 제트기 18대를 1조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래가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일랜드 국방부 역시 FA-50 경공격기가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4세대 전투기의 90%에 달하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훈련기와 공격기 두 역할 모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공군을 재건해야 하는 아일랜드의 상황에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공군에서도 FA-50을 경전투기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이며 초음속을 낼 수 있어 모든 속도와 고도 영역에서 목표를 요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투기라 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4세대와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은 훨씬 저렴한 FA-500i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아일랜드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그리고 이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군 팽창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아일랜드의 행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당연히 옆 나라 영국인데요. 독립하여 영연방에서 탈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완전히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막 즉위한 찰스 3세의 고민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시작으로 100여 년간 지속되었던 영연방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녀를 엘리자베스 여왕의 인덕을 통해 잠재우고 있었는데 여왕이 서거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왕위에 오른 찰스 3세는 영국 내는 물론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해 왕정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주요 영연방 왕국들에서 영연방에서 탈퇴하고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에는 공화국 전환을 위한 국민 투표는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공화국으로 전환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호주의 제3당인 녹색당의 애덤 벤트 대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당을 SNS에 호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원주민들과의 조약이 필요하며 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더는 뉴질랜드가 공화국으로 전환될 것이냐는 질문에 결국 그것이 뉴질랜드가 향해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공화국 전환은 내 생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역시 외국 군주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군주제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 답했고 군주제가 계속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7%는 영국 왕실에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71%는 더 이상 군주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했던 고인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습니다. 비록 세계사에 수많은 비극을 남긴 영국이지만 한국에는 큰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했을 당시 영국은 미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전투부대를 파견하여 북한과 중공군에 맞서 싸워주었는데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5만 6천 명이 파견되어 그중 1078명이 전사하고 179명이 실종되었으며 978명이 포로로 잡혔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영국의 도움에 오늘날까지 감사를 전하고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한국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양국의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